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원장님, 소개팅 안 하실래요? 벌써 몇 번째 오는 제안인지 모를 정도로 저한테는 소개팅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20대 때부터였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첫인상은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제 자랑 같기도 하지만 연예인 안 하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모델 제안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경험 삼아 한두 번 모델도 해보고 창피하지만 런웨이도 한번 걸어봤어요. 하지만 그걸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어요. 제 천직은 발레거든요. 6살 때 처음 발레복을 입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발레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힘든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제가 또 한뚝심 하거든요. 이게 운동이나 음악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격일 텐데 일단 한 번 한다고 마음먹으면 울고 불더라도 아니면 몸이 망가지더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뚝심 있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들 제가 여리여리하고 가늘가늘하니까 연약하고 여리게 보는데 사실 저 한 고집 한성질합니다. 그런 성격 덕에 여기저기에서 가볍게 던져지는 유혹들을 이기고 이날 이때까지 나름 저만의 줏대를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나름 자기관리를 하며 철벽을 치고 산 덕인지 때문인지 한번 연애를 하면 길게 하지만 헤어지면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이 30이 되도록 총 연애 횟수가 2번밖에 안 되겠죠. 연애 대신 일에 매진한 덕분에 자리는 좀 일찍 잡은 편이었습니다. 3달 뒤면 벌써 학원을 오픈한 지 6년이거든요. 어린 원장으로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이제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도 3명이나 되고 원생도 100명이 넘습니다.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입을 앙다물고 발끝 포인을 하며 발레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사라졌던 연애 세포가 스물스물 올라오기는 합니다.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아 같이 발레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철벽을 치니 도통 말 한 턴 선생님들이 그런 제 변화를 슬그머니 눈치챘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슬그머니 다시 소개팅 얘기를 들고 왔어요. 처음 몇 번은 거절했는데 유난히 한 선생님이 끈질기게 저한테 지치지도 않고 권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선입관 가지고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원장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발레 교사라고만 했어요. 제 친구 사촌 오빠인데 변호사래요. 되게 건실하고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재산 이런 거 안 보고 사람 하나 본다면서요. 제 친구 사촌 오빠 진짜 진국이라고. 아, 맞다. 사촌 오빠 어머니가 하는 가게 이름도 진국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가게를 하세요? 무슨 가게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왜요? 관심 있어요? 물어봐 줄까요? 제가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자 선생님이 아주 덥석 달려들어 어떻게든 만나보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그 사람의 사진을 들이미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반듯하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위고 홀어머니 아래서 컸지만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은 호기심에 반은 선생님의 등살에 못 이겨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걱정되었어요. 아니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포커페이스가 안 된답니까?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걸어오는데 세상에 사람 표정에 그렇게 설레임, 두근거림, 기쁨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잖아요. 사람이 솔직한 건지 단순한 건지 마주 앉아서도 호감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주 저돌적으로 직진하는 타입인 듯 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지은이에요.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한서연입니다. 와, 저희 완전 스트롱한 사이가 되겠는데요. 네? 스트롱? 강한 사이요? 그게 무슨... 강지은, 한서연, 강한. 아, 저희 성만 따서 그러네요. 강한 사이. 그러네요.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팍팍 보이더니 그 다음 만남 때는 완전 직진, 이렇게까지 확 다가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밀고 당기는 연애의 묘미, 이런 건 경험도 없는 듯 진짜 확 달려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자기 직업을 속이지 못하는 게 저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본능처럼 그 사람의 등뼈를 보거든요. 오죽하면 제 친구 중 하나가 저한테 무슨 마장동 고기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 등뼈 보고 판단한다고 구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등뼈가 곱고 척추가 바로 선 사람을 보면 호감이 확 가는데 어딘지 모르게 굽어있거나 구부정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 제가 봤던 남자 중 최고로 바른 자세, 바른 척추, 예쁜 등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제 취향을 저격한 거죠. 진짜 이상한 말이긴 한데 등이 어떻게 그렇게 곱고 예뻐요? 아, 내가 엄마랑 둘이서 산 건 알지? 엄마가 시장에서 순댓국집을 하시는데 어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꼭 가게로 데리고 나가셨거든. 그런데 어린애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고민하다가 나를 의자에 앉혀서 포대기 같은 걸로 의자에 묶어두신 거지. 팔만 내놓게. 자연스레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로 몇 시간이고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할 게 뭐 있겠어. 그때만 해도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는데 책 봤지 뭐. 그렇게 든 버릇이 지금까지 온 거야. 세상에,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에이, 안쓰러울 게 뭐 있어. 우리 엄마 나름 그 시장 안에서 전설이야. 의자에 묶어 키운 아들, 변호사 되다. 이거만한 얘기거리가 어딨어. 안 그래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엄마가 자기 엄청 궁금해하거든. 한번 뵈러 가지 않을래? 사실 그가 엄마를 만나자고 한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귄 지 지금 딱 7개월 되었는데 6달째 무슨 매달 오는 도돌이표 대사처럼 계속 듣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난달부터는 거기에 결혼 얘기까지 얹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다나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뭐 결혼 언젠가는 해야겠죠. 하지만 워낙 가르치는 아이들이 많아서 주변에 애들이 바글거리다 보니 딱히 아이 생각도 없고 결혼해서 소위 말하는 뒷바라지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제 삶과 연애를 균형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씩 어머니를 뵙자는 얘기, 결혼 얘기를 하다가 제가 피하고 대답도 하지 않으니 점점 서운해하며 종국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뭐 큰 거 바래? 당장 결혼해서 살림 합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밥 먹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싫을 일이야? 자기는 내가 싫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았죠. 일단 아들 하나 번듯하게 잘 키워낸 어머니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장에서 40년 넘게 가게 운영하신 사장님인 어머니를 직접 뵙고도 싶었습니다. 사실 가게 규모 같은 건 전혀 몰라요. 몇 평이냐, 매출이 얼마나 되냐, 꼬치꼬치 물어볼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소개해준 학원 선생도 제가 연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만뒀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법대 비용 다 대주시고 변호사 된 지금까지도 딱히 용돈 요구하는 것도 없으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장사하시나 보다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빠 친구 중에 작은 국수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분의 수입을 안 이유로 저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수입이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막연하게 그의 어머니 역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첫 만남을 그 가게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했어요. 어머님, 어디서 뵈? 우리가 가게로 가면 되려나? 가게? 아이 무슨 가게에서 만나. 그래도 아들 여자친구인데 당연히 집으로 가야지. 집? 그게 더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엄마 집으로 부르는 거 좋아할 거야. 아, 그런데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우리 집 인사 오는 것보다 내가 자기 집 가서 먼저 인사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래?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양쪽 집에 결혼을 전제로 인사를 간다면 그가 말한 순서가 맞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결혼 전제로 인사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자기 엄마 만나자고 조르니까 뵙고 진짜 인사는 한번 하려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인사 한 번이었지만 그에게는 결혼으로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었던 거죠. 이것도 생각이 달랐다는 거 들키면 좀 시끄러워지겠다 싶어서 대충 웃으며 무마했습니다. 그리고 곰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집도 있지만 일단 섣부르게 울컥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동구매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신경질을 내거나 홧김에 뭔가를 하는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한참 고민을 했죠. 이 만남을 시작으로 내가 진짜 이 사람과 가정을 꾸려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오래 한 끝에 부모님께 사귀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던지라 부모님이 좀 놀라기는 했지만 흔쾌히 주말쯤 식사하러 오라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처음 인사 온다고 이것저것 사오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꼭 전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과일 하나라도 받아먹고 관계가 바뀌면 괜히 얻어먹은 과일 때문에 마음 불편해진다. 밥 정도는 내 딸의 마음을 보들보들 만들어준 사람이니 대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받고 어쩌고 하는 건 모든 관계가 확실해진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엄마 그 성격 나한테 왔는데 내가 왜 몰라 그걸.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는 말에 그 사람이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막으니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슬그머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 있죠. 우리 엄마는 빈손으로 가면 싫어할 텐데. 걱정 마. 우리 집이 그냥 그걸 싫어할 뿐이지 다른 집 갈 때는 나도 잘 챙겨가니까. 진짜로 빈손으로 가도 되는 거냐고 몇 번씩 확인한 그는 두 손은 비고 마음은 무겁고 몸은 긴장한 채 조심스레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저도 그도 부모님도 다 긴장을 하긴 했지만 뭐랄까 잘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어디 내놓았을 때 불안하거나 부끄러운 건 없더라고요. 자세 반듯하고 묻는 말에 정성껏 대답하고 부모님 말씀에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아, 그리고 입에 넣는 음식마다 맛있다고 진짜 너무 좋다고 립서비스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하긴 저희 엄마가 요리교실 30년 다닌 분이세요. 저는 그 오랜 세월 배울 요리가 있기나 한가 싶은데 엄마는 매번 하는 요리도 선생님에 따라 요령과 레시피가 다르다며 온갖 요리교실을 다 섭렵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레스토랑보다 요리가 맛있기는 합니다. 게다가 음식 솜씨 자랑하고 싶은 대상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상차림에 힘을 주셨겠어요. 김치도 보쌈김치, 배추김치, 석박지,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나박김치, 파김치 8종류가 올라갔습니다. 말 다 했죠 뭐. 군대 한 대대가 와도 먹을 만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식탁에 앉은 그가 대체 어디부터 젓가락을 대야 할지 모른 채 눈빛만 흔들리고 있을 정도였어요. 메인 요리를 다 먹고 엄마가 직접 구운 구움 과자와 케이크, 직접 로스팅해서 내린 커피까지 정말 턱끝에 차오르도록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그는 진심을 가득 담아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배도 배지만 마음이 너무 부릅니다, 어머님.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뭐 사오지 말라고 하셨어도 제가 어머님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왔어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제가 서연이 통해서 진짜 소박하고 작은 선물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거는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아니면 저 오늘 먹은 거 하나도 소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말을 어찌나 반듯하고 예쁘게 하던지 엄마도 그만 마음이 호로록 풀려서 활짝 웃으며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일단 음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으면 그저 예쁘잖아요. 엄마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 제가 지훈 씨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친구들 조언을 듣고
꽃바구니 작은 거, 과일 바구니 중간 크기, 그리고 특별히 정육점에 부탁해서 좋은 것으로 골라 담은 한우 세트 하나를 들고 갔어요. 주렁주렁 바리바리 손에 들고 집 앞에 마중 나온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20평 내외의 아담한 빌라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라, 입구부터 느낌이 좀 쎄하니 이상했어요. 보통 손님을 맞이하는 집에서 나는 소위 요리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문소리가 나면서 저희 왔다고 하는 남자친구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방 안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날 뿐 뭐라 대답이 없더라고요. 두 손 가득 뭔가를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그제야 방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모습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래 왔니? 엄마, 잤어? 잠시 눈 좀 붙였지. 어제 일주일치 고기가 들어와서 밤새 삶고 손질해서 정리했더니 아이고 고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그래 어서 와라. 들어와. 어머니는 제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말을 딱 끊고 들어오라 하시고는 바로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준비해 놓으시고 깜빡 잠이 들어 마음이 급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고 식탁에 뭔가 턱턱 꺼내 놓으시는데 어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힐끈 남자친구를 봤더니 그 사람도 표정이 애매해지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해? 우리 밥 안 먹어? 지금 밥 먹으려고 차리잖아. 엄마, 오늘 내 여자친구 인사 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야? 허이구 이놈아. 아무리 착해 빠지고 순해 빠졌어도 그렇지. 사내 놈이 배알도 없이 벌써부터 여자친구한테 절절매서 늙은 애미 밥상 차리게 하냐? 너 사무실 가까운 데로 월세 얻어나간 지 2달인데 엄마 밥 안 그리워? 언제든 집밥이 최고라며. 내 아들 집밥 먹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랫사람 온다고 뻗치고 앉아서 요리해서 바쳐야 되니? 아이고 이 배알도 없는 놈. 너도 혹시 한상 차려주길 기대하고 온 거야? 그래서 내 아들한테 대신 말하라고 했어? 아니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집에서 먹는 그대로 편하게 드시면 되는 거죠. 저 집밥 좋아해요. 어차피 손님으로 온 거 아니니? 그거 놓고 와서 좀 도와라 그럼. 반찬에 씌워둔 랩 벗겨서 버리지 말고 한쪽에 잘라뒀다가 다시 싸야 하니까. 그 정도는 알지? 사실 몰랐습니다. 랩도 벗겼다가 다시 씌운다는 거 저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시니 곱게 벗겨서 음식물 묻지 않게 한쪽에 나란히 펼쳐놓았죠. 누가 봐도 진짜 며칠째 열고 닫으며 먹었던 게 분명한 어묵무침, 김치, 시금치 무침, 감자조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밥도 한지 이틀은 된 것 같은 밥솥 안에 누른밥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들인 제 남자친구는 누른 부분 없이 하얗고 깨끗한 부분만 골라 담아주고 저는 누룽지인지 밥인지 모를 부분을 벅벅 긁어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뜨거운 물주전자를 하나 턱 내려놓았습니다. 물 부어서 잘 긁어 먹어. 누룽지가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 특별히 누룽지 많이 담았다.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겠어요. 국물은 그래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어제 가게에서 끓인 순댓국 좀 가져왔어. 순댓국 먹니? 네, 잘 먹습니다. 어차피 누룽지에 국물 많으니까 그거 먹고 순대는 조금 건져줄 테니 맛이나 한번 봐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앞에 순대 3개, 오소리 감투 작은 거 하나를 놓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 앞에는 거의 뚝배기가 넘칠 듯 순댓국을 가득 담아주시더라고요. 한 식탁 다른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은 이상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안절부절 못하는 건 남자친구였어요.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하자니 그 엄마가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화를 내실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차니 제 눈치가 보인 거겠죠. 그냥 여기서 무슨 말을 해봐야 불난밖에 날 게 없으니 일단 이 상황을 무마하는 게 빠른 방법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누룽지 물에 불려 먹고 반찬도 남길 거 없이 싹싹 다 긁어 먹었어요. 연신 맛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이구, 무슨 여자가 이렇게 배심이 두둑해? 기둥뿌리 뽑아먹겠네.
먹성 좋은 여자치고 성질 유순한 사람 없던데.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어서요. 보기보다 잘 먹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훈련 같았던 식사가 끝나고 제가 가져온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겉만 번드르르 해서 돈만 많이 줬지 영 실속은 없는 것들만 가득 가져왔네. 어휴, 바람 들어서 살림이나 할 수 있겠나 어디. 굳이 대답을 원해서 하시는 말은 아닌 듯해서 그냥 모른 척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이거 다 단골 가게에 특별히 부탁해서 맞춘 거라던데. 어이구, 이 순에 빠진 거사. 세상에서 제일 등치기 좋은 게 단골이야. 단골이니 잘해주겠거니 생각하고 믿으니까. 어휴, 이렇게 순진해서 어디 변호사 하겠나 우리 아들. 그렇게 못마땅한 듯 제 선물을 휘적휘적거리던 어머니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아주 이문에 밝고 입속에 예민한 사람이야. 내가 쭉 알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하니 변호사 사위 보려면 일단 열쇠가 5개라고 하대. 집, 사무실, 차, 별장, 금고. 내가 경우 없는 사람은 또 아니라서 별장이나 금고까지는 그 집 살림에도 무리일 테니 안 받는다고 해도 집, 사무실, 차는 해와야 하지 않겠어? 차는 외제차 중형급 이상인 건 상식인 거 알지? 순간 애써 잡았던 제 모든 인내심과 이성이 후루룩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잠자코 있으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 오히려 남자친구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이 착한 거사. 네가 빠릿빠릿하게 못 챙길 것 같아서 이 애미가 총대매주는 건데 여기서도 그러고 있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변했어도 변호사는 변호사야. 내가 정말 기업체 운영하는 집 딸내미나 적어도 재산 1,000억의 건물주 아니면 너 갖다 붙일 마음 하나 없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니까. 이렇게 밥이라도 먹인 거야. 허이고, 이 엄마 마음을 네가 대체 언제쯤 알아줄 거야. 으유. 제가 반려를 하면서 하나 좋은 걸 배운 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그걸 뚫어주는 게 바로 복식 호흡이거든요. 천천히 너는 멍멍이 소리를 떠들어라. 나는 나의 호흡으로 안정을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분히 저를 가라앉혔습니다. 혼자 막 흥분해서 떠들던 그의 어머니가 제 풀에 지쳐 씩씩거리며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을 해도 그렇게 조공 바치듯 바리바리 뭔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요구할 이유도 없고 저도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결혼할 필요가 없고요. 같이 살 집과 살림이니 집과 살림은 반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예단도 서로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으실 테니 받을 만큼 받고 드릴 만큼 드릴게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차, 사무실, 집 모두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라리 고개 넘어가듯 어른 말을 그렇게 받아치는 걸 보니 못 배운 여자구나, 너. 그래, 내가 운동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공부머리 영 안 되니 몸 쓰는 걸로 진즉에 진로 들어 변호사 내 아들 꿰어냈나 본데 그렇게 미치는 결혼 나 못 시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나지 마라.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저와 지훈 씨가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선 많이 놓여오신 모양이니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식사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실 처음 말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갈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때는 좀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마지막 얘기를 하며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뭐랄까 마음에 일말의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막말로 제가 미쳐 죽게 아쉽고 이 사람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런 경우라면 한 번쯤 어머님 마음 돌려보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그닥 큰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닌데다 고작 1년도 안 만났기에 정이 아주 크게 든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렇게 끝나는 거 어디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불편하겠죠. 하지만 제가 들은 명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선배 언니가 해준 명언입니다. 이혼녀보다는 파혼녀가 낫고 파혼녀보다는 올드미스가 낫다는 말이요. 셋 중 하나가 제 미래라면 저는 주저앉고 올드미스를 택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이성과 자존심을 끌어모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자 남자친구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 뒷공무니로 어딜 쫓아나가냐고 이 벨빠진 놈 어쩌고 하는 어머니의 성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꽝 닫힌 문이 다행히 그 소리는 막아줬어요. 아니,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아니, 원래 저러신 분이 아닌데, 진짜. 미안해. 내 생각엔 시장 아줌마들한테 뭔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 왜 알잖아.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괜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해가지고 사람 흔들리게 만드는 거. 다들 변호사 아들 장가 보내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 어쨌거나 나는 어머님 말씀대로 할 생각 없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당신도 나도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당신은 결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굳이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이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생각 정리되면 말해줘. 일단 내 의견은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 나오는데 끝까지 남자친구가 쫓아오며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일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더니 선생님이 들어와 저를 보며 머뭇거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나가서 물어보는데 순간 제 눈에 대체 저 사람이 왜 할 법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당황한 얼굴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자 그분이 슬렁슬렁 기웃기웃 제 학원 안을 둘러보다가 저한테 잠깐 얘기하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깊이 심호흡을 3번쯤 한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수업 중이어서요.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수업 끝난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들어가는데 제 귀로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이런 소리가 꽂혔습니다. 하여간 저 모가지 뻣뻣한 건 어떻게 해야 고쳐지지? 아이고 이 벨 빠진 놈이 엄마한테 별짓을 다 시키네. 순간 모르긴 해도 느낌이 왔습니다. 분명 남자친구가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아주고 무슨 연락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한 모양이죠. 아들 죽일 수는 없으니 어머니가 자존심 꾹꾹 눌러 참고 저를 찾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수업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힘들어해서 보통 한 10분 정도는 먼저 끝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시간 꽉꽉 채워서 수업을 아주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수강생들이 선생님 오늘 저희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우는 소리를 할 정도로 아주 알찬 수업을 진행했죠. 그렇게 수업을 천천히 하고 느릿느릿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세상에 무슨 거지한테 적선 선언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결혼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허락하겠다고. 결혼해라. 그러고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뒀다간 계속 저희 학원에 찾아와서 저도 불편하게 만들고 선생님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수강생들까지 다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 기다리고 있다는 듯 화들짝 놀라며 정말 반색하며 받더라고요. 길게 얘기 안 할게. 어머님 한 번만 더 내 학원 찾아오시면 그때는 그냥 나 경찰 부를 거야. 뭐라고?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너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독해졌냐?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그냥 엄마가 한번 굽혔을 때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천천히 해결하면 될걸. 꼭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봉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학원 찾아와서 본인 할 말만 틱 던지고 가시는 거 나 너무 불편해. 우리 선생님들도 당황스럽고.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그때는 내가 응대 안 하고 정말로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 모자 정말 고집은 유전인 모양이더라고요. 끝없이 어머님을 차단해도 시장 사람들 번호를 하나씩 다 빌려서 문자를 보내시는 거 있죠. 언제까지 튕길 거냐, 이쯤 튕겼으면 할 만큼 했다, 내 아들 말라 죽는 거를 결국 네가 볼 셈이냐, 진짜 오만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 시장 사람들 전화번호를 제가 다 수집할 판이었죠. 게다가 남자친구는 아니 무슨 변호사가 그렇게 한가한지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저희 학원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번쩍번쩍 들고 학원을 봐서 정말 창피하게도 소문이 다 나고 말았어요. 오죽하면 저희 학원 원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선생님, 스토커 아저씨 밖에 또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 스토커 아저씨 완전 등신불이래요. 등신불. 네가 등신불을 알아? 등신이라서 등신불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자기 몸을 활활 태워서 공양했던 스님에 대한 소설이야. 아, 그래요? 나는 너무 등신 같아서 등신불인 줄 알았죠. 에이, 되게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학원의 바보 멍청이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생각은 단호해져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둘의 집착은 저한테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30년간 그렇게 열심히 요리학원을 다니시면서 온갖 요리를 섭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엄마 직업도 한몫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미술 전공을 하셨고 화실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감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바로 요리, 플레이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리에 점점 더 관심이 깊어지면서 전문적으로 입시 미술을 하던 화실을 접고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미술놀이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 학원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가끔 저랑 엄마가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엄마와 제 학생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 아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엄마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저한테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보채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랑 별로 안 좋은 상태고 이미 저는 마음속으로는 헤어진 상태라는 걸 엄마에게 말하기가 영 어려워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집에 왔을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도 차려 먹였는데 저는 누른밥에 묵은 반찬 먹고 왔다는 얘기를 하면 엄마가 속상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얼굴 좀 보자고 할 얘기 있다고 채근을 해대니 할 수 없이 만났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저 진짜 기절할 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남자친구 엄마가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맞아? 그러면서 엄마가 묘사한 얼굴은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초지종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잖아. 갑자기 학원에 와서 날 찾으면서 네 엄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지. 그랬더니 대뜸 네가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배운 게 없어서 변호사랑 결혼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말이 안 통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싶어서 일단 얘기는 해보시라고 했거든. 세상에 그랬더니 허이고 외제차의 아파트의 사무실에 그런 걸 챙겨서 널 시집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한테 얘기했는데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딱 잘라서 얘기하고 사라졌다며 네가 네 복을 발로 차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어른으로서 안타까웠다나? 그래서 날 찾아와 얘기하는 거라며 세상에 딸 교육 잘 시키라고 나한테 그러고 가더라. 아니 내 평생 딸 교육 잘 시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너 그놈이랑 진짜 결혼할 거야? 네가 꼭 하겠다면 엄마랑 아빠는 널 믿으니까 결국에 허락하겠지만 네가 만약에 망설이고 있다면 엄마 이 결혼 말리고 싶어. 와, 정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로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진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그 결혼 안 해. 내가 미쳤어? 그 결혼을 하게. 나 결혼 엎으려고 이미 다 얘기했고 포기 못하고 계속 와서 결혼 얘기하는 건 그냥 그 집 사람들 얘기야. 나 지훈 씨한테도 결혼 안 한다고 얘기했어.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엄마 우리 학원으로 보내고 나한테도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한 모양이네. 만약에 다음에도 찾아가면 엄마 학원에 소금 있지? 그거 그냥 확 뿌려버려. 아휴, 그래. 내 딸이 버르장머리 없이 했다는 말도 안 믿었지만 내 딸이 그런 놈이랑 결혼할 거라고도 사실 안 믿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나 더 이상 말 안 하마. 그런데 그 놈은 진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오늘 완전히 정리할 거야. 그렇게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 엄마와 헤어지는 길에 그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지 제가 만나자는 얘기를 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우리 사이에 그냥 전화나 문자는 아니잖아. 얼굴 보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어. 당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하셨더라? 나 정식으로 당신한테 이별 통보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법 잘 알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당신이 계속 나한테 들러붙고 당신 어머니, 우리 학원, 엄마 학원 찾아가서 말하는 거 나 그거 스토킹으로 고발할 거야. 당신 법 다루는 사람이잖아. 법 다루는 사람이 그런 구설수 오르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앞으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줘. 되게 진지한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야. 무시하지 마. 그러자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눈앞에서 비굴하게 굴던 그 남자가 갑자기 얼굴색을 싹 바꾸고 싸늘한 표정이 되더니 피식 비웃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얘가 충격 때문에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야, 너 아버지 회사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파트며 뭐며 다 하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나랑 결혼 못 하겠다는 거냐?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그 사실을 대체 얘가 어떻게 아는 건지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에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입을 쩍 벌리고 복식 호흡도 까먹은 채 그에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지금 들었고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대답해봐. 너희 아버지 하시던 도시락 공장 그거 지금 부도 직전인 거 맞지? 너 그래가지고 돈 없어서 내가 해오라는 거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미치는 결혼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거지?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거라면 해줘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대답했죠. 맞아. 우리 아빠 회사 어려워. 그런데 혹시 우리 아빠가 무슨 회사 운영하는지 그 회사 규모가 어떤지 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서 나랑 결혼하자고 했던 거야? 제가 묻자 그 사람 자기 진심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코웃음 치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너 소개해준 걔 내 지인이야. 변호사 아들 든든한데 장가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한테 너희 집 부자라고 외동딸이라고 한번 잘해보라고 소개해준 거라고. 야, 내가 진짜 남자 자존심이 있어서 내 입으로 너한테 요구 안 하고 늙은 우리 엄마 세워서 좋게 어른들끼리 잘 얘기해서 그래도 집 하나, 사무실 하나면 외제차까지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내가 참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너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뻣뻣하더라. 어디 한번 두고 봐. 살면서 변호사 기분 나쁘게 해서 말년 좋은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다. 제가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억장이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이따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놈을 그래도 지난 몇 달간 남자친구랍시고 물고 빨았구나라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 우리가 결국 이렇게 더럽게 더러운 걸 보면서 헤어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 언젠가 크게 후회한다. 그러고 돌아섰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벌레와 아기는 그 즐기기가 얼마나 즐긴지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엄마가 제 학원 그리고 저희 엄마 학원 두 곳을 찾아가 연신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불렀죠. 감히 이따위 푼돈이나 만지는 학원이나 하면서 망한 아버지 뒤치다거리나 하는 모녀가 변호사인 자기 아들 농락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도 황당한 듯 응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달려온 경찰을 보며 삿대질하면서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디 한번 나 데려가봐. 응? 고소해. 내 아들이 변호사야. 이 빚쟁이 사기꾼 집안들 아주 응? 내가 너희 가만히 안 둬. 저희 엄마 평생 곱게만 살아오신 분이라 그 상황에서 숨이 막히시는지 가슴만 치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담담하게 말씀드렸죠. 저희 사기친 적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저희 집 사정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물어봤으면 제대로 대답이나 해줬고? 물어봤으면 대답했겠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주알 고주알 저희 집 사정 다 털어놓을 상대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집 어떤 사정이든 결혼할 사람이면 그것까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장사하셔서 알잖아요. 결혼은 장사가 아니에요. 두 집이 서로의 사정까지 끌어안으면서 연합하는 거지 누가 누굴 감당하고 누가 누구를 보태주고 그런 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망한 집에 빌어먹을 딸내미가 감히 나를 가르쳐? 너 그렇게 살지 마. 니깎게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니까 네 아버지가 그 고라지 난 거 아니야. 딸년이 복을 걷어차는 사주라서. 네, 복을 걷어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걷어찬 거는 어딘가에 맞고 반드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걷어찬 게 복이면 그 복도 어딘가에 부딪혔다가 저한테 더 크게, 더 세게 돌아오겠죠. 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어머니는 거품 물고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쩜 저렇게 건방지게 한마디도 안 지냐며 씩씩거리다가 결국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그게 정말 다행히도 그분과 저 그리고 그분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적어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하긴 그 당시에 저는 연애도 마지막이라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1년 정도는 진짜 일에만 매진했는데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헤어지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또 다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죠. 그 옛날 놈은 그렇게 잘해주면서 입속에 혀처럼 굴며 결혼 얘기를 했는데도 내키지 않더니 이 사람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둘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들으시고는 그게 인연이라며 퍽 흡족해 하셨습니다. 학부모가 자기 남동생을 소개해 준 거였는데 학부모도 아이도 성품이 너무 좋아서 만나기 전부터 좋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딱 하나 그 사람도 변호사인 게 처음에는 조금 걸렸는데 어라,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과 아주 뜨겁게 2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는 사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나왔는데 그도 로펌에 들어가 너무 바쁠 시기였고 저도 학원 확장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어서 연애하다 미뤄진 거였어요. 양가 집안도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예단 예물 하나 없이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있잖아. 내 딸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까만 바지에 까만 티만 입고 다니는 애라 내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거든. 지금도 봐. 시커먼 거 자루처럼 입고 다니잖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고운 색도 잘 받고 몸매도 너무너무 예쁘고 얼굴은 더 예쁘고 능력도 있고 나 눈물 나게 기뻐. 우리 쇼핑 자주 다니자.
나 우리 새아가 정말 예쁜 거 입혀서 데리고 다닐래. 너무 기대된다. 꼭 인형놀이에 들뜬 것 같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들 뺏겼다 생각 않고 고운 딸 얻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분 덕에 저는 진짜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 제 눈을 버릴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후 테이블마다 다니며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전남친 놈이 앉아있네요. 뒤늦게 와서 식은 못 본 듯 허겁지겁 테이블에 앉아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우겨 넣는 걸 보고 저는 그만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왜 그러냐고 물어서 딱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저 촌스러운 은갈치 양복 입고 스테이크 흡입하는 놈.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다른 테이블 다 그냥 지나가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놈은 절 보고 손에 있는 걸 떨굴 정도로 놀랐죠. 놀람도 잠시 비릿한 웃음을 띠며 다리를 척 꼬더니 그놈이 제 남편에게 이기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거 저한테 한동안 거리 두시더니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형님 천복의 시작이네요. 제가 해드릴 말이 너무 많은데 어쩌죠? 그래? 해줘봐 어디. 맞다. 옮긴 로펌은 적응 잘했고. 아유, 제 사정 걱정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좀 은밀한 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여기서야 그냥 알잖아. 변호사들 은밀히 얘기하는 거 직업병이라 지긋지긋해하는 거. 그러면 형수님이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해봐 어서. 형님, 국내에 최대 로펌 다니시는 분이 잠깐 짬내서 조사도 좀 하고 그러시지. 이렇게 허술하게. 저 집 완전 다 망한 집이에요. 모르셨어요? 완전 치밀하게 속였죠? 하하, 그 얘기였어? 난 또 무슨 얘기라고. 예? 알고 계셨어요? 뭐가 사실인지는 알지. 잠깐만, 우리 대표님 오셨다. 나 잠깐 인사 좀 하고. 그렇게 남편이 자리를 뜨고 저도 따라가려던 그때 그놈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너 간 크다. 저 선배네 집에 있는 변호사만 모아도 변호사 군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뼈대 있는 법조인 집안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서 사기를 쳐? 지금이라도 돈으로 내 입 막아.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방금 헛소리한 걸로 해줄 테니까 내가 그냥 사무실, 차 한 대 정도로 합의 봐줄게. 진짜 꼴값도 청천연색이네. 어휴. 제 좋은 결혼식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긴 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전화를 켰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수를 하라느니 정상참작 조언을 해줄 테니 변호사비를 자기 달라느니 그런 개소리를 정말 정성스럽게 가득 써보냈길래 저도 모르게 신경질을 내며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 이 머저리를 어떡하지? 남편이 전화기를 들어 찬찬히 다 읽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조언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떨고네. 그 이상 또 들러붙으면 나한테 말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을 당시 있었던 사건의 비밀을 알려줬죠. 사실 저희 아빠 안 망했습니다. 외곽에 있던 작은 공장을 닫고 더 큰 공장을 여러 군데 지어서 운영하기 위해 아주 잠시 공장을 닫았을 시점이었거든요. 눈 매서운 저희 아빠 눈에 자꾸 한 남자가 눈에 띄길래 잡아서 물어봤더니 어이구 그 자식 어머니가 고용한 어설픈 흥신소 직원이었던 겁니다. 돈 아끼느라 베테랑도 아니고 거의 심부름센터 직원에 가까운 사람을 써서 저희 아빠한테 냅다 들킨 거죠. 당연히 아빠는 분노했고 그 사람 어머니가 준 돈의 3배를 주면서 오히려 역고용을 한 거였습니다. 그 여자한테 공장도 망하고 빚더미에 아내 딸이랑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고스란히 사업 부도 막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전해.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돈 3배로 토해내게 하고 이 경찰에 넘겨버릴 테니까. 서슬퍼런 아빠의 말에 그 직원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가서 전했던 겁니다.
제가 그놈이랑 헤어졌다고 하니까 그제야 저한테도 사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얘기를 제가 왜 신혼여행지에서 그놈에게 하고 있는지도 한심스러웠지만 어쨌거나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집이고 무슨 자신감인지 안 믿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꺼버리고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자식 진짜, 아휴. 그 자식? 혹시 강지훈? 오늘 나 찾아와서 속고 있는 거라고 제대로 알아보라고 해서. 야,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까지 부탁해서 장인어른 회사 회계 보고서까지 보여줬다. 그 자식 그거 보고 간신히 믿더라. 아버님 회사 작년 매출이 유난히 높았잖아. 우리 쪽에 법률 자문 계약한 것만 해도 우리 로펌 최상위 안에 드는 고객인데, 어쨌건 그거 확인하고 거의 유령처럼 해롱거리면서 돌아갔어. 어휴, 그 머저리. 내가 그래서 언젠간 피눈물 흘릴 거라고. 내가 참복 뻥 하고 다른 데 맞아서 나한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거니까 두고 보라고 했는데. 아휴.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 제 앞에 그 머저리 전남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뒤였나? 남편이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소식을 전해준 적은 있어요. 간신히 들어간 로펌에서 대형 사고 치고 쫓겨나 작은 사무실을 열었지만 찾는 이가 없어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뒤늦게 제 사정과 환경을 알고는 그대로 쓰러져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간병인 없으면 식사도 못하게 마비가 와서 그 금쪽 같은 아들이 간병인비 대느라 지쳐 그렇게 어머니에게 신경질을 낸다는 얘기도요. 뭐 다 자기네들이 뻥 하고 복을 짜서 그런걸요. 후회하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